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인슐린에 대해서 조금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당뇨병과는 일단 이제 인슐린이 관계가 깊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는 당뇨병과는 조금 떨어져서 인슐린의 전반적인 기능하고 또 운동을 할 때 보이는 인슐린의 반응에 대해서 또 그 반응의 의미에 대해서 또 훈련을 통해서 나타나는 인슐린의 반응의 변화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췌장이 이렇게 있죠. 이 췌장에서 이제 인슐린을 분비하는데 식사를 하고 나서 혈당이 상승을 하게 되면 인슐린 분비가 자극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랑그한스 섬의 베타 세포로부터 혈당이 상승함에 따라 베타 세포가 자극이 돼서 인슐린을 더 많이 합성해서 이 인슐린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인슐린은 이제 혈류로 분비되어서 온몸을 통해서 작용하게 되는데 일단 여기 인슐린 클리어런스라고 돼 있죠. 인슐린이 일단 분비되면은 그것을 제거하는 그런 기관은 이 간과 콩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인슐린이 이렇게 쫙 분비되면은 인슐린이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작용은 굉장히 이제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걸 이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인슐린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혈액 중에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 인슐린은 이제 이 근육 세포나 지방 세포 그 밖에 이제 여러 세포로부터 혈당의 유입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게 되죠. 이 부분은 좀 더 깊게 다음 슬라이드에 들어가서 그 작용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혈당이 더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게 바로 인슐린이다. 즉 혈당의 유입을 증가시킨다. 특히 근육이나 지방 조직 이런 말초 조직에서 인슐린의 유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혈당이 유입이 되면 간 세포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더 많은 글루코스 요게 이제 인산화돼서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가 되는데요. 이렇게 들어와서 이것이 결국은 이제 글리코겐으로 저장되는 과정을 당원 합성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 당원 합성 과정도 역시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슐린이 작용하는 역할은 혈당의 세포 내 유입을 증가시키고 또 당원 합성을 증가시킨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인슐린이 요 지방 조직에서 하는 역할을 보면 역시 혈당을 유입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이 유입이 되면 이 지방 조직에서는 이 혈당이 글루코스 3포스페이트의 과정을 거쳐서 DHAP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DHAP는 다이하이드록시 아세톤 포스페이트라고 해서 어쨌든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 이 과정에서는 일단 뭐 이렇게 이 과정을 거친다 정도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리세롤로 사실은 전환이 되죠. 그 다음에 지방산과 합쳐져서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형태로 즉 지방 합성의 과정이 증가되게 되는 이 과정이 인슐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인슐린은 이쪽으로 와서는 지질 분해를 반대로 또 억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슐린은 이 지방 조직에서 이 에너지원을 저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 요 근육에서는 이렇게 탄수화물을 저장 형태가 글리코겐인데 바로 이러한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 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슐린은 이 글루코스를 글리코겐으로 이렇게 당원 합성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당원 합성 과정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또 한편 인슐린은 요 아미노산 우리가 식사를 하면은 혈당도 올라가지만은 아미노산도 증가하게 되겠죠. 여러 가지 이제 단백질 식품 9번을 먹게 되면 혈중 이제 아미노산 농도가 높아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거 역시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는 그러한 그 자극 요인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미노산 유입이 증가되면은 이 인슐린은 또 이런 근세포와 같은 말초 조직으로 아미노산의 유입을 증가시키고 그렇게 되면 이 말초 조직에서는 단백질 합성을 증가시키는 과정이 일어나게 된다.
즉 인슐린은 역시 단백질 합성 증가에도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러한 인슐린의 작용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이 인슐린의 작용을 좀 정리해 드리면은 혈당이 상승하거나 또 아미노산 농도가 증가하는 것에 자극을 받아서 췌장의 베타세포로부터 인슐린 분비가 증가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 인슐린은 어떤 작용을 하느냐? 혈당을 세포 안으로 유입시키는 걸 증가시키게 되죠. 그래서 혈당 유입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 결과로 인해서 이제 혈당은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혈당은 감소하게 된다. 또 한편 아미노산의 유입도 역시 증가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단백질 합성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모든 결과로 인해서 당원 합성도 증가하고 또 단백질 합성도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방 조직에서는 지방 합성도 증가합니다. 물론 이제 지방 합성이 이 지방 조직 세포에서 주로 일어나고 근육 세포나 말 조직 안에서도 이런 지방 합성도 또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슐린의 작용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우리 인체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광범위한 대사 작용, 주로 이제 아나볼릭 이펙트, 즉 합성해내는 그런 작용이 인슐린은 크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여기 이제 췌장이 그려져 있죠. 췌장은 아주 특수한 그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외분비 기관인 동시에 또 내분비 기관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90 몇 % 이상은 내분비 역할을 한다, 외분비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췌장이 하는 역할은 췌장액을 합성해서 요 관을 통해서 췌장관을 통해서 이렇게 12장 쪽으로 이렇게 분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 췌장액이 담즙액과 잘 함께 작용을 해서 위로부터 넘어온 12장 쪽으로 넘어온 음식물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도와주는 소화액으로서의 작용을 하는 이런 그 췌장액을 만들어서 분비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걸 외분비라고 그러죠. 그러나 한편 또 이 췌장에는 내분비 기관이 있다. 그래서 그 내분비 하는 역할은 그것을 발견한 사람 이름을 따서 랑게르한스라고 그러죠. 랑게르한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랑게르한스 아일랜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러한 군데군데 호르몬을 분비하는 그런 그 특수한 조직이 이 췌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이제 랑게르한스 아일랜드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사실은 세포들이 있습니다. 알파 세포도 있고요. 또 베타 세포라는 것도 있고 뭐 또 P 세포 뭐 이런 세포들이 있는데 이런 세포 중에 특히 이제 가장 많은 게 베타 세포죠. 그래서 이 베타 세포에서 만들어내는 단백질을 재료로 해서 만들어내는 그 호르몬이 바로 인슐린이라고 하는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베타 세포에서는 여러 아미노산을 합성해내서 결국 인슐린이라는 단백질 호르몬을 만들어낸다. 이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내면은 이것은 이제 내분비, 즉 혈관 쪽으로, 혈액 쪽으로 분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인슐린은 또 이 혈액 쪽으로 분비돼서 인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범위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반면 이제 알파 세포에서는 인슐린과 반대 작용을 하는 이 글루카곤을 분비하는데 오늘은 이제 이 글루카곤은 다음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인슐린에 대해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인슐린이 분비되면은 여러 조직으로 가는데 역시 1차적인 표적기관 간이 그려져 있고요. 또 근육도 그려져 있고 또 요 지방 조직도 그려졌는데 이런 조직 이외에 모든 인체의 조직 세포에는 이런 인슐린과 결합하는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로 여기서는 간과 근육 그리고 지방 조직에서 이 인슐린의 작용을 이 세포 내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슐린이 분비되면은 요 이제 초록색 다트로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원으로 그려져 있는데 바로 이게 이제 인슐린이죠. 이 인슐린이 1차적으로 이제 간으로 가서 간에서 이루어지는 작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간에서 요 이제 수용체와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수용체와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 내부로 뻗어 있는 그런 수용체 이 일부분이 이제 활성화되는 그런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요 부분을 갖다가 결국은 여기엔 TKR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사이로신 카이네스 리셉터, 즉 사이로신 카이네스 수용체다. 그래서 TKR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이제 부분이 활성화되는 것이죠. 인산화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런 결합에 의해서 이것이 활성화되면 연속적인 신호 경로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게 될 건데요. 바로 PI3K. 이 PI3K는 포스파티딜 이노시톨 3 카이네이스입니다. 포스파티딜 이노시톨 3 카이네이스라고 하는 이 엔자임, 이 효소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AKT라고 되어 있는데요. 단백질 인산화 효소라고도 그러는데요. 단백질 인산화 효소 B 해서 PKB라고도 씁니다. 이 이제 PI3K랑 AKT 이것을 하나의 그 패스웨이 경로로서 굉장히 중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이 효소들의 그 연속적인 신호 경로에 의해서 이제 세포 내에서 이러한 그 신호 경로에 의한 대사 과정이 활성화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이제 간에서 일어나는 이 TKR의 즉 이 수용체의 활성화는 연속적으로 PI3K, AKT 신호 경로를 통해서 이 과정을 활성화시킨다. 이 과정을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세포 밖에 글루코스가 있죠. 우리가 식사를 해서 혈당이 높아지면, 즉 혈중 포도당, 요게 높아지게 되면은 이 인슐린 분비가 자극이 돼서 인슐린 분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말초 조직에서 인슐린과 인슐린 수용체의 결합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러한 일련의 신호 경로를 통해 가지고 이런 세포 내부에 이런 과정이 촉진되는데, 일단 이제 이 혈당이 세포 안으로, 간세포 안으로 쭉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것을 세포 안으로 유입시키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는 거, 글루코스 트랜스포터 2라고 합니다. GLUT2라고 하는 운송체 단백질,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일종의 글루코스 게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루코스가 들어오는 문, 이 문을 통해서 글루코스가 쫙 들어오게 되면은 이 글루코스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PI3K, AKT 이 신호 경로에 의해서 활성화돼서 이 글루코스가 세포 안으로 들어온 글루코스가 계속 바인딩돼서 묶여가지고 글리코겐으로 이렇게 저장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그 저장되는 과정을 바로 앞 슬라이드에서 당원 합성이라고 이야기했죠. 이런 당원 합성 과정이 증가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 이 PI3K, AKT 경로는 요것이 들어온 글루코스가 해당 과정이라고 하는 거, 글라이콜리시스 또는 글라이콜리시스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피루부산으로 전환이 되죠. 그렇게 하면 이 피루부산이 이제 산소가 충분한 조건에서 세포 내로 미토콘드리아 내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바로 이제 아세틸 조효소 A라고 하는 물질로 전환이 되고요. 이것이 이제 이미 여러 차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기초적인 생리학을 배우신 분들은 이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크랩스 사이클이나 전자 전달계를 통해서 연쇄적인 산화 과정을 겪게 되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물과 이산화탄소를 생성하게 되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ATP를 생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쭉 일어나게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PI3K, AKT 이 그 신호 경로는 결국 이 글라이콜리시스 해당 과정을 또한 자극하는
그런 그 촉진시키는 작용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호 경로가 매우 중요시 되고 있다. 즉 양방향의 그 대사 과정을 다 촉진하는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당원 합성 과정을 촉진하기도 하고 또 요 글라이콜리시스 즉 해당 과정을 촉진하는 그런 작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간에서 이제 이러한 작용을 이런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바로 이 인슐린의 자극에 의해서 이런 바인딩이 즉 인슐린과 인슐린 수용체의 이 수용체의 활성화가 통해서 내부적으로 이런 과정이 활성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GLUT2 간세포에는 GLUT2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GLUT2의 경우에는 간세포에 있는 이 GLUT2의 경우에는 인슐린의 작용과는 관계없이 글루코스를 받아들이는 작용을 합니다. 즉 글루코스를 세포 안으로 이렇게 유입하는 그 과정에서 인슐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인슐린의 작용과 관계없이 글루코스가 세포 내로 유입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인슐린 인디펜던트 트랜스포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슐린과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운반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 세포는 이런 식으로 인슐린의 작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근육세포로 넘어가면은 근육세포에서는 인슐린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 수용체를 활성화시키게 되죠. 이 결합이 이루어짐으로써 수용체가 활성화되면 말씀드린 이제 TKR 즉 타이로신 카이네스 리셉터 이 그 수용체를 그 인산화시키고 활성화시키게 되면 똑같이 이제 연쇄적으로 PI3K, AKT 요 패스웨이를 통해서 요 패스웨이를 통해서 여기서는 바로 이 GLUT4라고 하는 즉 우리 그 근육세포에 존재하는 글루코스 운반 수송 단백질은 GLUT4라고 합니다. 간에서는 GLUT2였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GLUT4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GLUT4는 인슐린 인디펜던트가 아니라 인슐린과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인슐린의 작용에 의해서 이게 이제 활성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게이트가 오픈되면서 글루코스가 혈액 중에 있는 이 혈당이 세포 안으로 즉 근육 세포 안으로 막 많이 쉽게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의 과정을 또 설명드리면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해당 과정을 거쳐서 피루부산으로 전환이 되죠. 그렇게 하고 이제 이것이 계속해서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아세틸 조효소 A로 전환이 되고 또 크랩스 사이클과 전자 전달계를 통해서 계속적인 산화 과정을 통해서 ATP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은 이미 이제 기초적인 대사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경로를 통해서 인슐린은 PI3K, AKT 경로를 통해서 GLUT4를 활성화시키고 그 게이트를 오픈시켜서 혈당이 쉽게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즉 그 혈당의 유입을 촉진하는 작용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요 인슐린이 요 수용체와 결합을 하게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즉 이 타이로신 카이네스 리셉터가 활성화되면은 요것이 또 신호 경로를 통해서 요 특별한 게이트를 또 활성화시킵니다. 이 게이트는 여기다는 좀 써놓지 않았는데요. 바로 어떤 게이트냐 하면은 아미노산, 아미노 애시드, 즉 아미노산 AA를 두 개 썼는데요. 이 아미노산입니다. 요 아미노산이 들어가는 이 아미노산 게이트를 또 오픈시키는, 활성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아미노산들이 근세포 내로 더 쉽게 유입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모습 화살표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더 많은 아미노산이 근육세포로 들어오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인슐린이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 아미노산이 여러 종류의 아미노산이 쭉 들어오는 것을 이제 일련의 단백질 합성 과정을 통해서 단백질 합성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요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쫙 이런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여러 형태의 아미노산들, 뭐 마이오신, 뭐 트로포닌, 스트로포미오신, 액틴, 뭐 이런 여러 종류의 단백질 합성이 쭉 근세포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런 단백질 합성을 촉진시키는 작용도 바로 PI3K, AKT 요 신호 경로에 의해서 활성화됩니다. 결국 인슐린은 당원 합성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당원 합성, 여기서는 이제 당원 합성을 제가 빼놨는데요. 역시 당원 합성도 역시 촉진시키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합성도 촉진시키고, 글루코스의 세포 내 유입도 촉진시킨다. 간에서 유입, 또 이 근육세포에서 유입, 다 이 인슐린이 글루코스의 유입을 촉진시킴으로써 이런 과정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지방세포에서는 또 어떤 작용을 하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인슐린이 역시 인슐린 수용체, 사이로신 카이네스 리셉터와 결합을 하게 되면 이것이 PI3K, AKT 경로를 통해서 요 GLC4 지방 조직 세포에서도 이 존재하는 당수성 단백체가 GLC4라고 합니다. 뭐 이런 GLC는 우리 뇌에도 있고 이제 여러 조직 세포에 있는데, 뇌에는 주로 많은 게 GLC1 뭐 이런 그 당수성체가 존재합니다. 어쨌든 이 우리의 그 지방 세포에 존재하는 GLC4가 이 경로를 통해서 활성화되면 글루코스의 유입이 더 많이 촉진되게 되는 것이죠. 자, 혈당이 상승해서 베타 세포로부터 인슐린 분비가 촉진이 되면은 이것이 결국은 글루코스가 들어오는 게이트, 즉 GLC4의 그를 더 활성화시켜서 오픈시켜서 혈당이 더 쉽게 그 지방세포 내로 또 들어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오게 함으로써 이렇게 이제 들어온 혈당은 지방세포 내에서는 조금 다른 경로를 겪게 되죠. 즉, 요것은 이제 아까 한 가지 경로를 빼놨는데요. DHAP라고 하는 경로를 통해서 결국 그리세롤로 전환이 됩니다. 요 혈당이 결국 들어와서 글루코스 혈당이 들어와서 그 다음에 DHAP라고 하는 경로를 통해서 그리세롤로 이렇게 전환되는 경로가 여기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 이것은 글루코스 3포스페이트라고 하는 경로를 거치고 피루부산 거치고 요게 이제 해당 과정이죠. 이런 피루부산으로 전환된 다음에 아세틸코에로 전환되는 것까지는 뭐 다른 조직세포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조직세포에서는 PI3K, AKT 요 신호 경로에 의해서 아세틸코에가 지방산으로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이 화살표로 이렇게 제가 표시해 놨는데 바로 이제 이 PI3 AKT는 아세틸코에를 지방산으로 전환시키는데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방산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경로를 통해서 생성된 그리세롤과 요 지방산이 이제 결합을 해서 중성 지방으로 형태로 이제 저장되는 것이죠. 지방 조직 세포 내에 이렇게 저장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저장되는 경로를 지방 합성, 지질 합성, 라이포제니시스라고 합니다. 이런 지방 합성의 과정도 이제 역시 촉진된다. 즉 인슐린은 지방 합성 작용도 촉진하는 작용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쫙 그 전체적으로 가볍게 설명을 할까요? 혈당이 상승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혈액 중 인슐린 분비가 증가하게 되면 이 인슐린은 지방 조직에서 TKR 경로를 통해서 그 다음에 PI3K, AKT 경로를 통해서 바로 당원 합성을 갖다가 촉진시킨다라는 점을 말씀드렸고요. 또 여기서 글라이콜리시스도 역시 자극을 하는 것이죠. 또 그런데 이제 지방 간 세포에서는 이 인슐린과는 독립적으로 글루코스가 세포 내로 이렇게 유입되는 과정이 일어난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슐린은 간 세포에서
이제 간세포가 아니라 근육세포에서 수용체와 결합을 하게 되면 또 이 세포 내에서 PI3K, AKT 경로를 통해서 GLT4를 활성화시키고 게이트를 열고 더 많은 혈당, 더 많은 글루코스가 세포 내로 유입되게 만드는 작용을 하고, 역시 이제 여기서는 생략됐지만 당원 합성을 더 많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촉진하는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경로는 결국 이 아미노산 게이트를 오픈시켜서 더 많은 아미노산들이 세포 내로 유입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 단백질 합성이 더욱더 촉진되게 되는 그런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조직 세포에서는 역시 인슐린이 지방조직 세포에 있는 타이로신 카이네스 리셉터와 결합을 하게 되면 역시 PI3K, AKT 경로를 통해서 GLT4가 활성화되고 더 많은 혈당이 유입이 되면서 그리셀롤로 한편 전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해당 과정을 통해서 아세틸 피루부산이 생성이 되고 또 아세틸 코에이와를 거쳐서 이 지방산으로 전환되는데, 이 지방산과 그리세롤을 합쳐서 중성지방의 형태로, 즉 그리세롤 한 분자와 지방산 세 분자가 합쳐지면 결국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거, 트리그리세롤이라고 하는 이 중성지방이 만들어지고, 이런 형태로 지방 조직에 저장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인슐린의 전반적인 작용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이제 운동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은 운동을 점점 지속함에 따라서 이제 우리 교감신경계가 흥분이 되죠. 그래서 요 콩팥의 요 윗부분에 있는 특수한 호르몬 분비기관을 아드레날 글랜드, 즉 부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부신에서는 아드레날 코텍스, 즉 부신 피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쪽에를 아드레날 메둘라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부신 수질이라고 하는데, 부신 피질, 부신 겉질에서는 코티솔을 주로 코티솔을 분비하고요. 이 안쪽 부신 속질에서는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카테콜라민을 분비합니다. 요렇게 분비하게 되면은 요 보시다시피 이 에피네프린, 코티솔 이런 호르몬들은 여기로 가서 지방 조직이죠. 이 지방 조직이 아까 설명드린 중성 지방이 저장돼 있는데, 요것을 이제 분해시키게 되면 한 분자의 그리세롤과 세 분자의 이제 지방산으로 분해돼서 나오는 것이죠. 혈액중으로 나오게 되고, 이렇게 나온 이제 이 지방산은 결국은 이제 지질 분해를 통해서 이 지방산은 운동하는 근육으로 이렇게 보내져서 에너지원으로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운동 중에는 인슐린 분비가 이제 억제되게 됩니다. 그 억제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슐린은 지방 조직에서 지질 분해를 방해하는 작용을 합니다. 지질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인슐린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원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갖다가 인슐린은 오히려 반대로 방해하는 그런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액 중에 인슐린 분비가 많아지면 이 큰 창고 지방 조직에서 지질 분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운동하는 근육으로 에너지원으로 잘 순조롭게 공급되지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체가 장시간 운동을 하면 할수록 점점 혈당도 감소하고 근이나 간 글리코겐도 감소하면 인체는 이제 점점 더 많은 에너지원으로서 지질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 지질을 동원하기 위해서 지방 조직에서 지질 분해가 운동을 장시간 하면 할수록 더 활발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활발하게 지질 동원을 해야 되는데, 만약 인슐린 수준이 높아버리면은 결국 이 지질 분해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한다, 즉 방해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운동 중에 일어나는 하나의 변화로서 이렇게 분비되는 교감신경계의 흥분은, 이런 코티솔이나 에피네프린 이런 것들은 이 췌장의 베타세포가 인슐린을 생산해서 분비하는 것을 이렇게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자, 이런 작용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유는 운동하는 중에 지질의 동원이 보다 순조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도와주는 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코티솔이나 에피네프린만 여기 표시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죄송합니다. 이러한 코티솔이나 에피네프린뿐만 아니라 지방 조직에서 지질 분해를 촉진하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을 지질 분해 호르몬이라고 하고, 이것은 인슐린과 반대작용, 기량작용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기량작용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호르몬들, 이런 호르몬들은 지질 분해를 촉진하는 작용을 하죠. 그래서 글루카곤이나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코티솔, 또 그로스 호르몬, 성장 호르몬, 이런 것들은 지질 분해를 促진하는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런 호르몬들은 사실은 이제 지방 조직 세포에 가서 지방 조직에 가서 거기에 존재하는 HSL, 즉 호르몬 민감성 호르몬 센시티비티 리페이스, 즉 호르몬 민감성 지질 분해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이런 호르몬들의 활성도를 높여서 지질 분해를 촉진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인슐린은 그 HSL 호르몬 민감성 지질 분해 효소의 활성도를 억제하는 그런 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지질 분해를 억제하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운동 중에 그 인슐린의 분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운동을 하면 인슐린 분비가 억제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 시간이 더 지속되면 될수록, 그렇게 되면 될수록 지질 동원의 필요성이 인체를 더 갖게 되니까 결국 그런 교감신경계의 흥분도도 더 높아지고, 또 에피네프린 같은 호르몬의 분비가 더 활발해지면서 이것들이 결국은 베타세포로부터 인슐린 분비를 억제하니까 이렇게 인슐린 분비가 훈련 전이나 훈련 후에 억제되는, 일회적인 운동 시에 억제되는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인슐린 분비가 억제되는 이유는 교감신경 흥분의 증가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또 이러한 그 이유는 결국 더 많은 지질의 동원을 필요가 운동을 지속하면 할수록 더 그 필요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지질 동원이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글루카곤의 경우에는 일회적인 그 운동을 할 경우에 훈련 전이나 훈련 후에 역시 이렇게 운동 지속함에 따라 증가하는, 안정시 상태보다는 운동 시에 그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적 운동 시에는 혈중 글루카곤의 분비는 좀 더 시간이 지속됨에 따라서 계속해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운동을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해서 인체가 훈련된 상태가 된다, 이런 훈련에 따른 적응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그림을 요걸 또 비교하면서 보겠습니다. 운동 시에는 이 감소한다고, 인슐린 분비가 감소한다고 그랬는데 훈련 전에는 더 많이 감소했었는데 훈련 이후에는 그 감소 정도가 좀 완화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덜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슐린 분비의 억제 작용이 감소하였다. 그 이유는 똑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신체적으로 단련된 상태, 운동이 적응된 상태가 되면 교감신경의 흥분도가 감소하게 되죠. 그러면 인슐린 분비 억제 작용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인슐린이 억제되는 정도가 적어지게 되는 그런 양상을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교감신경 흥분도의 감소로 인해서 글루카곤의 분비는 오히려 증가량이 감소한다. 증가하긴 증가하지만은 훈련 전에 비해서는 적게 증가하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글루카곤의 경우에는. 자, 이런 것이 바로 이제 훈련에 따른 적응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훈련 후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은 말씀드렸듯이 교감신경의 흥분도 증가가 훈련 후에 감소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인슐린 분비가 상대적으로 많으면 훈련 후에 지질 동원 능력은 훈련 후에 오히려 증가하는데 지질 동원 능력도 더 증가하고 지질을 이용하는 능력도 훈련의 결과로서 더 증가하게 되는데 이렇게 인슐린이 더 많으면 방해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인슐린의 수준은 적게 이렇게 억제되지만은 말초 조직, 우리의 조직 세포에서, 근육 세포에서 지질을 이용하는 능력과 관련한 그 능력은 훨씬 더 높아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지질 분해 호르몬, 대표적인 호르몬이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호르몬들을 카테콜라민이라고 그럽니다. 이 카테콜라민에 대한 말초 조직의 민감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인슐린의 분비 억제가 좀 적더라도 지질 동원은 여전히 잘 이루어지는 그런 특성을 훈련된 사람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또 한 가지 변화로서는 세포 내에서 근육 세포 내에서 지방산의 이용을 높여주는 작용을 하는, 즉 미토콘드리아 내로 지방산을 운반해주는 특별한 효소가 있습니다. 그 효소가 카니틴 전이 효소라고 하는데요. 이런 카니틴 전이 효소의 활성도가 단련된 사람은 훨씬 더 높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 세포 내에서 지방산을 미토콘드리아 내로 더 많이 이동시키고 그것을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더 많이 연소시킬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증가하는 그런 현상을 단련된 사람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이 이외에도 사실 지질의 이용 능력과 관련된 훈련의 결과로서 그런 적응 현상을 설명해주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발견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만 제가 간추려서 설명드린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